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갈라타사라이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박스 지배력과 AT 마드리드의 두 줄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이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와 UCL 원정의 노련함이라는 요소까지 모두 합쳐보면 무게 중심은 서서히 원정팀인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다.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의 박스 장악력, 사내의 측면 돌파, 균도안의 레이트런을 통해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하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수비 라인의 전진과 뒷공간 노출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반한다. 사내와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 측면 높은 곳까지 전진하는 순간 AT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수직적 역습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AT 마드리드는 알바레조와 줄리아노의 폭발적인 기동력을 앞세워 갈라타사라이가 라인을 올린 틈을 정면으로 파고들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이스탄불의 열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시메오네 감독의 두 줄 수비는 이러한 압박을 견뎌내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카르디가 박스 안에서 고군분투하더라도 AT 마드리드의 센터백들이 간격을 좁히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면 갈라타사라이의 공격 템포는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바리오스가 수비와 공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갈라타사라이의 볼란치 존을 무력화시키면 알바레조와 줄리아노에게 연결되는 전진 패스의 순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찬스는 역습의 정석을 보여줄 AT 마드리드 쪽에서 더 날카롭게 터져나올 공산이 크다. 갈라타사라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카르디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AT 마드리드는 공중볼 경합과 세컨볼 차단에서 유럽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보유한 팀이다.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AT 마드리드의 전환 속도는 갈라타사라이의 복귀 속도보다 한 박자 빠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알바레즈의 결정력이 빛을 발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가 홈 분위기에 취해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AT 마드리드의 철저하게 계산된 카운터 어택에 무너지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스탄불의 열기가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에게는 과한 의욕으로 AT 마드리드 선수들에게는 더욱 단단한 수비 집중력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원정팀의 실리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카라바흐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쪽과 그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형 공격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이 매우 뚜렷한 매치업이다. 카라바흐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라인 설정을 통해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하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위험을 안고 들어간다. 특히 풀백까지 전진한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 센터백 뒤쪽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사이 넓은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한 번에 깊숙이 파고드는 역습을 허용하기 쉬운 구조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 딱 기대되는 그림이다 보니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미드존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도알리츠는 타이밍을 읽는 능력과 순간 가속력이 좋아 카라바우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버카르트가 중앙에서 공을 지켜주거나 바우야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한 번에 방향을 전환해주는 장면이 나오면 도알리츠에게 열리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카라바흐는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상대를 몰아붙이며 슈팅 볼륨을 만들 수 있지만 프레싱의 강도가 살짝만 떨어져도 라인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팀의 초반 15, 20분은 카라바흐가 주도권을 잡는 듯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한두 번 프레싱이 비는 구간이 생기면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역습이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러한 전술적 상성을 이용해 일부러 상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뒤 뒤를 한 번에 찌르는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카라바흐가 계속해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전방 압박을 멈추지 않으려 할수록 도알리츠와 버카르트에게는 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침투 타이밍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 특성상 원정팀이라도 전술적으로 상성이 유리한 쪽이 초반 기회를 살려 선제골을 가져가면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 흐름이 더 단순해지는 양상이 흔하게 나온다. 프랑크푸르트가 한 골을 앞선 상황에서는 블록을 조금 더 내리고 도알리츠에게 역습을 계속 맡기는 그림으로 운영해도 카라바흐의 높은 라인 구조를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다. 카라바흐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 성공률과 라인 컨트롤이 동시에 완벽해야만 실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매칭에서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의 강도와 라인 뒤 공간 관리 사이의 균형을 누가 더 잘 맞추느냐가 승부의 핵심이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프랑크푸르타 쪽이 더 날카롭게 스코어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라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알크마르의 세트피스 완성도와 교체 카드의 깊이가 엑셀시오르의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알크마르는 페럿의 박스 안 움직임과 웨슬리 파타티의 측면, 돌파, 미난스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삼아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장신 센터백들이 이어 포스트로 쇄도하며 1차 혼전을 만들고 미난스를 비롯한 이선 자원들이 뒤에서 리바운드 슈팅을 준비하는 루트는 상대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패턴이다. 세트피스 루트가 한 번만 성공해도 엑셀시오르는 라인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알크마르의 이선이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장받게 되어 오픈 플레이에서도 압박 강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역습 상황에서 산체스 페르난데스의 스피드를 활용해 한 번에 전환을 노릴 수 있지만, 베르그라프가 연결고리 역할에서 전진 방향 선택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나우요크스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 라인이 박스 앞을 보호해야 하는데, 알크마르가 박스 근처에서 세컨볼을 계속 회수하기 시작하면 중원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져 파울이나 경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리바운드 볼 처리에 약점을 드러내는 엑셀시오르 입장에서는 알크마르의 약속된 세트피스 루트가 반복될수록 박스 안팎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받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알크마르는 측면과 이선에서 에너지를 유지할 자원을 교대로 투입해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엑셀시오르는 라인을 정리해줄 수비 중원 교체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엑셀시오르의 수비 라인은 박스 안쪽으로 더 깊게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알크마르는 박스 앞 세컨 라인에서 미난스가 중심이 된 중거리 슈팅과 재차 크로스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전술 상성만 놓고 보더라도 알크마르의 세트피스 패턴과 박스 안 움직임은 엑셀시오르의 세컨볼 수비와 라인 컨트롤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구조라 득점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교체 이후에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알크마르와 달리 엑셀시오르는 후반 중반 이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골 격차가 벌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교체 카드 싸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홈에서 주도권을 쥔 채 경기 흐름을 설계할 가능성이 큰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빌바오. 이 매치는 한마디로 말해 양쪽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분모 위에서 시작된다. 아탈란타는 크르스토비치의 머리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 빌바오는 구르제타에게 의존하는 마무리 패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수비 입장에서는 플랜을 세우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아탈란타는 데 케텔라이르와 에데르송을 통해서도 전개를 섞어주려 하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크로스와 롱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 패턴 변화가 부족하다. 빌바오 역시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의 돌파, 산세트의 연계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두드리지만 최종 선택지는 대부분 구르제타를 향한 크로스나 컵백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양팀 모두 이런 1차 루트가 막혔을 때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카드가 마땅치 않고,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전술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정도의 변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트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장신 자원과 킥 능력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밀하게 설계된 세트 플레이가 오랫동안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조차 많지 않았다. 그래서 초반에는 양팀이 서로의 에이스를 활용해 강하게 승부를 걸려 하겠지만, 상대 수비가 패턴에 적응하는 순간부터는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볼륨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크르스토비치가 공을 지켜주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이선이 따라붙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많지 않다면 위협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빌바오 또한 니코 윌리엄스의 속도로 한두 번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구르제타에게만 시선이 쏠린 전개가 반복되면 수비가 블록만 잘 유지해도 실점 없이 버텨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전개 속도가 전반보다 더 느려지고, 서로가 서로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안전한 선택 위주로 공을 돌리는 루즈한 흐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세트피스마저 날카롭지 못한 두 팀의 특성이 겹치면 코너킥과 프리킥이 여러 번 나와도 정작 득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은 보기 어려운 양상이 될 수 있다. 결국 90분 동안 경기 내용은 어느 팀이 압도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제어한 상태에서 큰 위기 없이 공방만 주고받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기보다는 한 골이 나오더라도 다시 맞불을 놓는 수준에서 균형이 유지되거나 아예 골이 뜸한 채로 끝날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전술적 상성과 최근 공격 패턴, 세트피스 완성도를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를 무승부 쪽으로 먼저 열어두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바이에른 뮌헨 vs 위니옹 GS. 이 경기는 중원 싸움의 질과 세컨볼 경합에서의 우위가 전방 마무리에서의 격차와 그대로 연결되는 매치업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 라인이 압박을 탈출하는 동시에 다시 전진 압박을 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고레츠카가 센터서클 부근에서 볼을 따내거나 세컨볼을 회수하는 순간 곧바로 케인 쪽으로 전진 패스가 연결되고, 케인은 등지고 받으면서 올리세를 비롯한 이선 자원들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배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니용의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진영까지 깊게 말려 들어가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반박자씩 늦게 따라붙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위니용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 중원에서 맞붙으면
케인과 올리세 뒤 공간이 크게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이선과 박스 앞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슈팅 시도를 계속 허용하는 딜레마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 특히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전 분위기를 고려하면 위니용 선수들은 초반부터 실점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심리가 기울며 소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볼을 갖고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공격 전개보다는 클리어링에 급급한 장면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세컨볼과 두 번째 공격 찬스를 상대에게 내주는 흐름이 이어진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레츠카와 다른 중원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세컨볼을 선점하고 케인의 연계와 올리세의 침투를 반복 사용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점점 더 깊숙이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니용의 수비 라인은 박스 안쪽으로 더 말려 들어가고 중원 라인은 뒤와 앞 사이에서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체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한두 번에서 플로르즈나 데이비드가 뒷공간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전후반 전체를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볼 점유와 박스 점유 시간이 훨씬 길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고 세컨볼을 선점하는 쪽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공을 전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두 부분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첼시 vs AEP 파포스. 이 경기는 단순히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메잘라,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통제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전술적인 매치업이다.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파포스 수비 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틈을 끝까지 파고들려 할 것이다. 때문에 파포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박스 안에만 인원을 집결시키면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엔소가 하프스페이스까지 파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비 시야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엔소가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한 상태에서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골문 앞에서는 델랍이 1차 마무리를 노리고 박스 앞에서는 콜 파머가 컵백 동선을 타며 두 번째 마무리 각을 만든다. 파포스 수비진이 메잘라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한두 명을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콜 파머의 침투 동선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곧 컵백 한 방에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첼시는 이런 패턴이 한번 성공하면 같은 움직임을 위치만 조금씩 바꿔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반면 파포스는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는 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만 메잘라 침투를 수차례 맞다 보면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볼만 쫓다가 이섬 침투를 놓치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오르샤와 드라고미르가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와 마무리를 보여줄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수비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전환의 완성도는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첼시가 점유와 템포를 주도하고 파포스는 수비 블록을 내린 채 버티면서 간헐적인 역습으로 응수하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파포스 수비진이 엔소의 메잘라, 침투와 콜 파머의 중앙 침투, 델랍의 박스 안 움직임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느냐인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한 번 열리면 그 이후 두세 번의 연속적인 컵백과 세컨 찬스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메잘라, 침투와 컵백 패턴이 몇 차례 반복되면 파포스는 라인을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에서의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까지 허용하는 구도에 몰릴 여지가 크다. 이런 구조라면 첼시는 전반부터 꾸준히 찬스를 누적시키고 후반에는 체력과 멘탈에서 앞선 상태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파포스가 세트피스나 역습에서 한두 번 정도는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메잘라 전술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벤투스 vs SL 벤피카.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간격을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틈을 누가 더 정확히 공략하느냐의 승부에 가깝다. 유벤투스는 데이비드가 최전방에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일디즈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미레티가 라인 사이 공간을 향해 전진 패스를 찔러넣는 패턴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미레티와 일디즈가 동시에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면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반면 벤피카는 4-4, 이 블록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그 중앙 간격이다. 전진 압박을 과감하게 가져갈 때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가 유난히 넓어지고 그 뒤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의 이선이 자유롭게 볼을 받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틈은 유벤투스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미레티는 수비라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데 능숙하고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뒤 오른발 왼발 모두로 슈팅과 키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벤피카 입장에서는 파블리디스를 활용한 전개로 유벤투스 수비를 밀어붙이고 싶겠지만 원정에서의 불안한 수비 집중력과 심리적인 흔들림을 감안하면 라인을 과감히 올렸다가 역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특히 유벤투스가 전반 초반부터 미레티와 일디즈를 통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꾸준히 찌르기 시작하면
벤피카 중원은 어느 순간부터 나가서 압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버틸 것인가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한번 늦게 나갔다가 패스를 허용하는 순간 데이비드는 박스 안에서 이미 위치를 선점해 있고 윙풀백이 겉에서 크로스각을 만들거나 일디지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마무리각을 만드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벤피카가 이 흐름을 끊기 위해 라인을 낮추면 유벤투스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앞에서 공을 돌리며 템포를 조절할 수 있고 박스 주변에서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 찬스까지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벤피카의 원정 퍼포먼스는 실점 이후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강해 한 골을 먼저 허용하는 순간부터 전체적인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중원 간격이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유벤투스는 홈에서 상대가 위축되는 순간을 정확히 느끼고 수비 라인을 크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중원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자기 템포로 끌고 가는 데 능숙한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는 벤피카가 원정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점점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내어주는 패턴으로 밀려나고 유벤투스가 라인 사이를 장악하면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마르세유 vs 리버풀 이 경기는 3백과 4백 그리고 측면 윙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자원 간의 구조 싸움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이 매우 뚜렷한 매치업이다. 마르세유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한 방과 오바메양 그린우드의 개인 능력에 기대어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백스리와 윙백 사이 공간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리버풀은 각포와 소보슬러이의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중앙에서 박스 앞까지 공을 운반하고 살라에게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한 뒤 비르치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세밀한 공격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소보슬러이가 하이 포켓에서 편하게 공을 잡는 상황, 각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만큼은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스리 옆과 윙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 자주 나오면 살라가 그 틈을 파고드는 그림이 반복되면서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짧은 패스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탈압박 한 번에 곧바로 측면으로 공을 전환해 살라와 각포에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비르츠는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계속 위치를 바꾸며 패스받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컷백 상황에서 박스 앞 두 번째 옵션 역할을 수행한다. 마르세유의 백스리는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 처리나 1차 차단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박스 바로 앞에서 비르치가 슈팅각을 잡는 장면까지 동시에 통제하기에는 움직임 대응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호이비에르는 혼자서 백스리 앞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시점이 길어질수록 압박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작은 실수가 곧바로 박스 앞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소보슬러이와 비르츠를 거쳐 살라 쪽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도다. 마르세유는 세트피스나 전환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순간 리버풀의 전환 속도와 패스 퀄리티에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3백이 버티느냐 하프 스페이스 컷백 패턴이 뚫느냐의 싸움에 가깝고 세밀함과 패턴 완성도 면에서는 리버풀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의 윙백 왕복이 느려지는 타이밍과 살라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겹치면 컷백과 세컨 찬스 슈팅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결국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 라인 사이를 흔드는 전환 속도,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까지 모두 합쳐보면 리버풀이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가 더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기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PSV 이 경기는 하프라인 위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팀과 4, 2, 3, 1 구조 안에서 패턴 플레이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팀의 맞대결이다. 뉴캐슬은 4-3-3에서 터널리를 중심으로 빌드업 방향을 계속 바꿔주며 좌우 폭을 먼저 넓혀놓은 뒤 하프 스페이스로 세컨 침투를 집요하게 가져가는 팀이다. 터널리가 3선에서 볼을 받아 한 번은 오른쪽으로, 다음에는 왼쪽으로 전환 패스를 돌리는 순간 고든과 반대쪽 윙 자원이 동시에 폭을 넓히며 상대 풀백을 양쪽으로 벌려놓는다. 그 과정에서 볼테마드는 중앙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자리를 잡고 고든은 라인 위에 있다가 한 박자 늦게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세컨 침투로 마무리 각도를 만들어낸다. 아인트호벤 입장에서는 비어르만이 중원에서 전개를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볼을 풀어가야 하는데 뉴캐슬의 전방 압박 강도가 올라갈수록 탈압박의 난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뉴캐슬이 전방 3명으로 빌드업 출발점을 압박하고 토날리가 한 칸 앞으로 나와 비어르만 쪽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순간 아인트호벤은 측면으로 공을 빼내는 과정에서 실수 위험을 안게 된다. 이때 고든이 전진 압박과 동시에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겨냥하는 움직임을 병행하면 아인트호벤 수비 라인은 공을 지키는 것과 라인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반대로 아인트호벤도 비어르만과 페리시치, 페피를 축으로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이라 뉴캐슬 수비가 라인 조절에 실패하는 구간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뉴캐슬은 홈 분위기 속에서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터널리가 공을 빼앗는 즉시 고든과 볼테마드를 향해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그림을 꾸준히 만들려 할 것이다. 아인트호벤이 수비 시 두 명의 수미로 박스 앞을 보호하겠지만 뉴캐슬의 하프스페이스 세컨 침투와 풀백의 뒤늦은 오버래핑이 겹치면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뉴캐슬이 토날리를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탈압박을 반복하며 점점 아인트호벤의 수비 블록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트호벤이 세트피스나 전환 상황에서 한두 번은 페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볼 압박과 템포 관리에서는 뉴캐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뉴캐슬의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는 아인트호벤의 빌드업 라인에 부담을 누적시킬 것이고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고든의 세컨 침투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위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터널리가 만들어내는 빌드업 전환과 고든 볼테마드의 연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아인트호벤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SK 프라하 vs 바르셀로나.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매치업에 가깝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 이 구조를 바탕으로 홈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라인을 과감히 올리는 선택은 곧바로 뒷공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측면 전원 타이밍이 느려 터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이드에서 볼을 오래 붙잡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는 속도가 느린 것이 구조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한쪽 윙백이 전진해 크로스를 준비하는 동안 수비적으로는 이미 상대가 라인을 정렬하고 볼 주위에 수적 우위를 만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단이 올모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빠른 방향 전환을 섞었으며 한 박자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올모가 중앙에서 방향 전환을 한 번만 제대로 성공시키면 라민 야말이 반대편 터치라인 근처에서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 상황에서 야말은 드리블로 풀백을 돌파한 뒤 안쪽으로 감아차는 슈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페란 토레스를 향한 낮은 크로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 슬라비아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백과 더블 볼란치로 박스 앞을 두텁게 쌓아두더라도 전환 속도에서 뒤처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와 반대편 측면에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박스 앞에서 패스를 돌리며 템포를 낮추다가도 특정 타이밍에만 갑자기 속도를 올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찌르는 패턴을 구사하기 때문에 수비 블록의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실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슬라비아 프라하는 수비 블록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3백과 윙백의 왕복거리까지 더해지면서 체력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다니 올모와 라민 야말, 페란 토레스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며 승부수를 던지는 여유가 생긴다. 이 구조에서는 한두 번 슬라비아 프라하가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기회를 잡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슈팅 볼륨과 박스 점유 시간을 놓고 보면 바르셀로나 쪽으로 수치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쪽과 언제 템포를 끌어올리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쪽의 싸움이며 전술 상성과 전력 격차를 동시에 놓고 보면 흐름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라비아 프라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